미국이 방금 차세대 에이브럼스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현대 전장에서 논란의 여지 없는 헤비급 챔피언이 있었습니다. 차갑도록 세련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인 에밀로 불리며 1980년부터 미국 군대의 무시무시한 장갑 주먹이 되어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에이브럼스 주력 전차입니다. 이 전차는 70톤에 달하며 가스터빈 엔진으로 움직이고 콘크리트 벽을 뚫는 열화우라늄 날탄을 발사합니다. 한편 코브엠 복합 장갑 덕분에 많은 경쟁 전차들이 불타는 잔해로 변할 만한 직격탄도 견딜 수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 모두에서 이 전차는 공학의 걸작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안주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이 논란의 여지 없는 챔피언은 다소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미 국제 에어쇼를 찾은 방문객들은 미니밴의 자동차 임원들이 컵홀더를 어디에 더 숨겼는지 값비싼 픽업트럭의 열선 테일게이트를 확인하는 데 익숙했을 겁니다. 그게 요즘 트렌드고 멋진 일이죠. 미국 육군의 론 하웰 대령이 완전한 괴물 M123 에이브럼스를 몰고 나타났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 육군이 자동차 쇼에 참가한 것은 단순 홍보가 아니라 미국 자동차 산업의 도움을 받아 지상 전투 차량을 혁신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펜타곤은 인공지능과 드론이 많은 현대 전장에서 단순히 장갑의 강인함만으로는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조언을 받아 그들은 에이브럼스 전차를 혹독한 다이어트에 돌입시켰고 낡은 내부 장치를 모두 제거한 뒤 오픈소스 디지털 아키텍처로 재구성해 차세대 장갑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에밀 에이브럼스는 1980년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으며 설계는 7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주력 전차는 M60 패튼이었습니다. 이 전차는 1세대인 M46, M47, M48을 대체하는 2세대 주력 전차였습니다. 이 전차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주력 전차, 즉 MBT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MBT 등장 전까지 요구는 M4 셔먼 중형 전차, 제2차 세계대전 주력 전차, M26 퍼싱 중전차 등 경, 중, 중전차로 분리된 전차를 운용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날 무렵 판터와 타이거와 같은 독일의 중장갑 전차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1960년대 후반이 되자 M60은 심각하게 구식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펜타곤은 3세대 MBT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냉전이 가장 치열했던 아니면 가장 차가웠던 시기였고 나토 관계자들은 풀다갭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저지대 회랑으로 이루어진 풀다갭은 프랑크푸르트와 헤센 트링겐 국경 사이에 위치해 있었으며 그 당시에는 동독과 서독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이곳은 소련의 전차가 서독을 침공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만약 공격이 성공한다면 라인강을 건널 수 있는 지점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었고 동시에 서독을 두 개로 분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련은 이미 1973년에 T-71을 도입했으며 이 전차는 오늘날까지도 생산되고 있는 파괴의 상징으로 약 40개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풀다갭 시나리오에서 T-72는 M60을 압도적으로 능가했습니다. 이 전차의 125mm 활강포는 장갑 관통용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APF-SDS탄을 초당 1800m라는 엄청난 속도로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시속 약 4000마일에 해당합니다. 이는 M60의 105mm 강선포인 M68, 이 유사한 탄원을 초속 1500m, 즉 시속 3400마일 이하로 발사했던 것보다 뛰어난 성능이었습니다. 그 결과 T-72는 4000m, 즉 2.5마일의 유효 사거리를 가졌지만 M60은 겨우 2500m, 약 1.5마일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전차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같은 전차는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며 포탄을 수동으로 장전하는 장전수가 필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포탑의 지붕이 높아져야 했고 그 결과 M60 전차는 특히 높이가 3.2m, 즉 약 10피트에 달했습니다. 풀다갭에서 상상할 수 있는 저지대 전차전에서는 M60 전차는 기계식 자동 장전 장치를 도입해 높이를 2.2m, 즉 7피트 조금 넘게 줄인 T-72 전차의 쉬운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긴 해도 군사 전략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바로 장갑의 격차였습니다. M60 전차는 기존의 아변 균젤 장갑 RHA과 주조 강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소련 무기의 발전을 맞추기 위해 강철 장갑판의 두께를 지속적으로 늘렸고 후기형 모델에는 최대 258mm, 즉 10.15인치의 장갑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펜타곤은 풀다갭 시나리오에서 교전거리가 약 1km, 즉 3300피트 미만의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거리에서는 T-72의 APF-SDS 탄환조차도 M60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고
고폭 대전차탄이나 히트탄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소련은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된 복합장갑을 개발하여 T-72를 보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강철을 두껍게 하는 대신 강철판 사이에 유리 섬유로 감화한 플라스틱인 텍스톨라이트와 세라믹 같은 재료를 샌드위치처럼 끼워 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T-72 전면은 초기 히탄에는 관통되지 않았고 M60의 105mm 철갑탄에도 놀라운 저항력을 갖게 됐습니다. 미군이 M60만 의존하면 펜타곤은 기갑 사단이 전멸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1973년 미국은 서독과 협력하여 소련의 발전에 더 잘 대응하고 두 나토 동맹국 간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대체 주력 전차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는 MBT-70 또는 캄프판처 70으로 알려진 이 전차는 야심찬 사업이었지만 사실상 완전한 실패작이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독일 기업 컨소시엄이 이끄는 설계자들은 가능한 한 많은 새로운 첨단 기술을 이 전차에 집어넣으려고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MBT-70은 최신 소련 전차처럼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해 전차 높이를 낮췄고 운전자가 유압 공기식 서스펜션으로 전차 전체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 장갑을 두른 로우라이더처럼 움직였습니다. 전투 중 차체를 낮춰 높이를 약 2m, 6.5피트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MBT-70는 152mm 포 발사기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일반 탄약뿐만 아니라 MGM-51 실내일리 대전차 유도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8개의 XM-176 연막탄 발사기도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방호를 위해 MBT-70의 장갑은 새롭게 개발된 고성능 장갑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중 구조의 간격 장갑이었습니다. 단일 고정 강철판 대신 두 개의 판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구조의 목적은 무게를 줄이면서도 현대의 운동에너지 탄에 대한 방호력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외부 판에서 탄이 부서지고 빈 공간을 통과하면서 자세가 흐트러진 뒤 내부 판에서 막히도록 설계된 것이죠. 구체적으로 차체에는 34mm 두께의 외부판이 있었고 그 뒤로 127mm의 공기층과 46mm 두께의 내부판이 이어졌습니다. M60보다 더 빠르지만 MBT-70 시험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동 장전기는 포탄 탄피를 변형시켰고 운전자들은 회전하는 포탑에서 계속 멀미를 했으며 독일 시연 중에는 시제품의 유압 장치에서 연기까지 뿜어져 나왔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제임스 W. 풀브라이트는 이 복잡한 전차를 운전하려면 석사학위가 필요하다고 농담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독일 팀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협력이 계속 방해를 받았고 비용도 점점 더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8천만 달러로 예상됐던 예산이 결국 3억 달러를 넘게 불어났고 전차 한 대당 단가는 1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서독은 1970년 캄프펜저 70에서 손을 떼고 레오파드 2 개발에 집중했고 미국도 XM803 파생형으로 프로젝트를 잠시 이어가려다 1971년에 결국 포기했습니다. 펜타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조달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에는 정부가 설계한 전차를 제조할 권리를 계약업체가 따냈지만 이제는 업체들이 직접 자신들의 설계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절차에 따라 그들은 XM1 제한 요청서를 발행했고 단가를 50만 7,790달러, 즉 오늘날 약 400만 달러로 제한했습니다. 당시 미 육군 참모총장이자 에밀 이름의 유래가 된 크라이튼 에이브럼스 장군은 원하는 전차 중량을 58톤, 약 5만 3천 kg으로 정했는데 이는 M60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육군이 설계한 새로운 벌링턴 복합장갑, 즉 코브엠 덕분에 이 전차는 엄청난 두께인 2피트 두께의 차체를 갖추면서도 이 무게를 유지할 수 있었고 성형 작약탄에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는 M60의 최대 두께인 250mm, 즉 10인치보다 2배 이상 두꺼운 것입니다. 게다가 펜타곤은 매우 구체적인 전술적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련 포로에서 800m, 약 2600피트 떨어진 곳에서도 공격을 견디는 전차를 원했습니다. 크라이슬러와 제너럴 모터스 모두 이 경쟁에 뛰어들어 1976년에 시제품을 제출했습니다. GM은 MBT-70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기존 디젤 엔진을 선택했습니다. 이 엔진은 1500마력의 출력을 자랑했습니다. 크라이슬러는 좀 더 혁신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그들은 EXM1 시제품에 터보샤프트 가스터빈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항공기 터보제트 엔진처럼 터보제트 엔진은 공기를 빨아들여 압축해 연료와 혼합 후 점화해 뜨거운 가스를 터빈 블레이드로 분출합니다. 터보제트 엔진은 초고온 배기가스로 추역을 발생시키지만 터보샤프트 엔진은 터빈 블레이드로 샤프트를 돌립니다. 이 샤프트가 변속기에 연결돼 전차 궤도를 움직이며 이런 발상은 크라이슬러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소련은 GTD-1002 가스터빈 엔진으로 구동되는 T-80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스웨덴은 1956년에 설계된 스트리드스바겐 103, 즉 S전차에 가스터빈 엔진을 도입함으로써 두 초강대국보다 먼저 이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크라이슬러는 가스터빈 분야의 선구자였습니다. 영국 자동차 회사 로버가 1950년에 최초의 가스터빈 자동차인 Z1을 만들긴 했지만 말이죠. 크라이슬러는 이 성과를 낸 첫 미국 회사였습니다. 크라이슬러는 1963년 시승 프로그램을 위해 50대의 터빈 자동차를 제작했고 133개 도시에서 203명이 시승했습니다. 도시 전체에서 160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후 크라이슬러는 연비 등 여러 이유로 이 엔진이 가족용 자동차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9대만 남기고 모두 파괴했습니다. 회사의 2대는 식스에어리어 박물관에, 한 대는 제이레노가 보유 중입니다. 제이레노는 정말 인상적인 자동차 컬렉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점은 크라이슬러가 가스터빈 엔진에 집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엔은 그렇지 않았죠. 관계자들은 크라이슬러 XM1 프로토타입의 100km당 890리터라는 끔찍한 연비에 전혀 감명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내 차도 기름 많이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저건 마일당 3.8갤런이에요. 갤런당 마일이 아니라 마일당 갤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차는 1갤런의 연료로 1400피트도 못 가는 셈이죠. 게다가 크라이슬러 모델은 제너럴 모터스 모델에 비해 장갑 보호, 사격 통제, 포탑 안정화 기능이 모두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격도 더 비쌌습니다. 2억 2,100만 달러 대 2억 800만 달러였죠. 1976년 유군은 제너럴 모터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국방장관 보널드 럼즈펠드의 승인만 필요했습니다. 그때 크라이슬러를 구원할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P. 클레먼츠 주니어였습니다. 당시 그는 국방부 부장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국방 시스템 획득 검토위원회, 즉 DSARC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스터빈 엔진의 열렬한 팬처럼 보였던 그는 도널드 럼즈펠드를 설득해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4개월 연기하고 XM1 계약에 가스터빈 엔진을 필수 조건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럼즈펠드는 클레먼츠의 조언을 받아들여 육군이 크라이슬러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시제품의 가스터빈 엔진을 적용해 가격이 2억 800만 달러에서 2억 3,200만 달러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크라이슬러는 4개월간 자사 모델 비용을 줄여 가격을 1억 9,600만 달러까지 낮췄습니다. 미 국방부는 1976년 11월 크라이슬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로 역사가들과 정치평론가들은 클레먼츠와 그의 부하들이 정말로 가스터빈 엔진에 그렇게 매료되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당시 크라이슬러는 재정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민수용 자동차 부문은 큰 적자를 기록했고 군사계약은 전체 수입의 약 5%로 GM의 1%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크라이슬러 경영진은 XM1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회사가 파산하게 되고 이는 미국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것이라며 펜타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계약이 제너럴 모터스에 넘어가면 공식 항의를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가스터빈 요구 조건 덕분에 크라이슬러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었고 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초의 XM이 되었습니다. 크라이슬러는 1978년 디트로이트 아스널 전차 공장에서 최초의 XM1 생산 모델을 제작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를 극복한 후 1979년 저율 초도 생산이 시작됐고 1980년 에밀 에이브럼스가 정식 배치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구제금융 이야기를 믿는다면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즈가 1982년에 크라이슬러 디펜스 디비전을 인수하여 생산을 넘겨받았습니다. 오하이오주 리마에서 크라이슬러가 이미 1000대의 에밀을 생산한 후였습니다. 총 3273대의 오리지널 모델이 1979년부터 1985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최초의 에밀 에이브럼스는 54,000kg, 즉 60톤의 무게였고 높이는 2.44m, 정확히 8피트였습니다. 포신을 포함한 길이는 약 10m, 폭은 3.66m였습니다. 승무원은 지휘관, 포수, 장전수, 운전수로 구성된 4명이 탑승했습니다. 이 전차는 105mm M68A1 전차포로 무장됐습니다. 이 전차포는 영국에서 설계된 로열 오드넌스 L7 탄약을 발사했으며 0.59경 MEHB 중기관총과 7.62mm M240 기관총 2정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혁신적인 특징은 코브엠 장갑이었습니다. 코브엠 장갑의 정확한 구성은 기밀이지만 일반적으로 세라믹, 플라스틱, 케블라, 그리고 다양한 금속 합금이 샌드위치처럼 겹겹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갑은 성형 작약판과 운동 에너지 관통자에 탁월한 방호력을 갖춥니다. 2003년 제2차 이라크 전쟁 당시
영국의 챌린저2 주력 전차는 바스라에서 도랑에 빠진 후 여러 차례 공격을 받고도 유명한 생존 사례로 남았습니다. 코브엠 장갑은 공화국 수비대의 반복적인 공격과 여러 발의 로켓 추진 유탄 공격으로부터 전차를 지켜냈고 증원군이 몇 시간 후 도착할 때까지 버텼습니다. 전차 설계에 포함된 이유가 다소 의심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에밀에 장착된 허니웰 AGT-1500 가스터빈 엔진 역시 몇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엔진은 디젤보다 훨씬 작고 가볍지만 1500마력 출력을 냅니다. 또 산소와 결합해 연소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연료로 작동합니다. M70Z, 연료, 디젤, 등유, 휘발유 등 다양한 연료로 운용할 수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크라이슬러가 여전히 가스터빈 엔진을 승용차에 적용하려고 시도하던 시절 그들은 터빈 자동차 중 하나를 멕시코시티로 가져가 멕시코 대통령이 직접 테킬라로 연료를 채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는 샤넬 넘버 5 향수로 자동차를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비쌌겠네요. 테킬라와 향수가 전장에 넘쳐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연료의 다양성이 진격하는 군대에 얼마나 유용할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요. 게다가 AGT-1500 엔진 덕분에 에밀 전차는 너무 조용해서 걸프전 당시 이라크 군인들이 속삭이는 죽음이라고 별명을 붙였죠. 디젤 엔진의 깊은 우르렁거림이 멀리까지 퍼지는 것과 달리 가스터빈 엔진은 엄청나게 높은 음에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바로 옆에 있으면 귀가 멍멍할 정도지만 그 소리는 매우 빠르게 사라집니다. 초기 크라이슬러 설계는 대부분 유지되지만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는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를 거쳤으며 최신 모델은 에밀 E3입니다. 1986년에 에밀 A-레이 생산이 시작되었는데 이 모델은 아마도 이 시리즈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거리를 가진 전차일 것입니다. 이 전차는 105mm M68 A14 대신 120mm M256 활강포로 교체했고 장갑에는 열아우라늄과 기타 비밀 소재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에밀 A-는 1991년 걸프전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가 실제 전투에 처음 투입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의 적수였던 소련제 T-72와 맞서야 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라크군이 운용하던 T-72가 기본적으로 성능이 떨어진 수출형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차들은 열상 장비 같은 첨단 기술이 많이 빠져 있었는데 이런 기술들은 모래 폭풍과 연기가 전투를 지배했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는 대부분의 면에서 기능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미 육군은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1270대 이라크 전차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이 중 많은 수가 T-72였습니다. M1 전차의 전투 손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는 73 이스팅 전투, 메디나 리지 전투, 노폭 전투와 같은 대규모 장갑전에서 완전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120mm 포는 3000m, 거의 2마일이 넘는 거리에서 T-72 전차를 반복적으로 격파했습니다. 반면 이라크군의 유효 사거리는 약 1800m, 겨우 1마일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라크군의 T-72 전차도 몇 차례 정면 직격탄을 명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에밀 전차는 쿠브엠 장갑 덕분에 그 공격을 아무렇지 않게 견뎌냈습니다. 유명한 사건으로 에밀 전차 한 대가 진흙에 빠져 T-72 전차 세대의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에이브럼스 전차는 불과 400m, 약 1300피트 거리에서 발사된 고폭 대전차탄과 125mm 철갑탄을 모두 맞았습니다. 어느 것도 관통하지 못했고 미군 승무원들은 침착하게 반격하여 진흙에 빠진 상태에서도 적 전차 세대를 모두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에게 불행히도 이 거의 무적에 가까운 강함도 꺾였습니다. 2003년 제2차 이라크 전쟁에서 에밀은 여전히 이라크의 T-72를 손쉽게 격파했지만 메보과 급조 폭발물 IEDA를 취약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도 현대식 대전차 유도 미사일로 에밀을 성공적으로 관통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수출형 모델로 이라크의 T-72처럼 성능이 낮춰졌고 열화우라늄 장갑도 없었습니다. 에밀 에이브람스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은 우크라이나에서 입증됐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에밀 A-31대를 지원했습니다. 2023년 9월에 도입된 에밀 A 전차 중 22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어 버려졌고 또 다른 한 대는 노획되어 모스크바에서 전리품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T-72뿐 아니라 T-80, T-90도 운용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러시아도 T-90을 수십 대 잃었습니다. 사실 진흙탕 지형과 현대전의 기술적 현실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전통적인 전차 대 전차 전투가 극히 드뭅니다. 대신 에이브럼스 전차는 유도 포격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공격형 FPV 드론이 새로운 현실이 되었으며 펜타곤은 이를 에밀 A3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 육군이 갑자기 에밀A 에이브럼스 SCPV-4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취소해 관계자, 군사 애호가, 고객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SCPV-4는 센서, 네트워킹, 위협 탐지 기능이 향상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장비로 인해 전차가 지나치게 무거워졌습니다. 무게가 80톤, 즉 73,000kg이었습니다. 이렇게 무거워지면 이 괴물을 운송하고 연료 공급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모든 에밀 전차는 가스터빈 엔진으로 연료 소모가 많았고 무게 증가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육군은 SCPV-3 변형의 보조 동력 장치를 추가해서 전차가 정지해 있을 때도 터빈을 공회전시키지 않고 전자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덕분에 에밀 전차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시간당 1015갤런의 연료를 태워버리던 고통이 조금이나마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보조 동력 장치는 마일당 3갤런이나 먹는 끔찍한 연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에밀 전차가 실제로 움직일 때 마일당 연비는 매우 낮았지만 1970년대 에밀이 처음 도입된 이후로 펜타곤은 우수한 주력 전차를 얻기 위한 대가로 이 열악한 연비를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미군은 하늘을 완전히 장악해 후방 지역 확보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미군은 에밀 전차를 따라다니는 무거운 연료 트럭들로 거대한 보급망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략은 예를 들어 걸프전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례처럼 현대 전장은 매우 투명합니다. 하늘에는 드론들이 때를 지어 날아다니며 보급선을 쉽게 찾아낼 수 있고 청단 정밀 포병은 전선 뒤 깊숙한 곳에 있는 보급선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뒤에 대규모 보급 트럭 행렬이 없다면 2200만 달러짜리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조차도 500달러짜리 드론 앞에서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미군은 에밀A SCP-V4를 포기하고 에밀리 3를 발표해 추가 업그레이드 중단 의사를 즉시 알렸습니다. 대신 에이브럼스를 완전히 분해해 뼈대만 남기고 재설계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에밀 때처럼 미군은 전차의 구조와 기술뿐 아니라 전체 조달 및 설계 과정도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육군은 새로운 군용 차량 변형이나 업그레이드를 원할 때 수십억 달러 계약을 한 방위산업체에 맡깁니다. 에밀은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즈가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차례 연기와 예산 증액이 있은 후에야 납품을 기다립니다. 결국 이게 군 조달 방식이니까요. 이번에는 육군 지상 전투 시스템 프로그램 집행 사무국, 즉 POGCS가 더 빠른 개발과 모듈화에 중점을 두고 상용 기술의 도입을 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GDLS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자신들이 직접 총괄 계약자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고 전차의 다양한 부품을 여러 회사, 특히 미국 상용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에게 외주를 주기로 했습니다. POGCS는 여전히 미시간주 워런의 디트로이트 아스널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은 GDLS가 크라이슬러 디펜스를 인수하기 전 초기형 에밀 전차를 생산하던 전차 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이로 인해 미 육군은 미국의 상업용 자동차 산업 경험을 쉽게 활용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미국 군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GDLS가 이 사업의 중심 역할을 계속합니다. 펜타곤은 GDLS에게 에밀 23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지원과 개조돼 구형 에이브럼스 차체 제공을 위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발주했습니다. 루슈 퍼포먼스가 완전히 새로운 승무원 구획을 설계하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1995년 잭 루슈에 의해 설립된 이 회사는 레이싱용 고성능 부품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머스탱, 포커스, F150 같은 포드 모델의 애프터마켓 부품으로 유명합니다. 수십 년 동안 에밀, 에이브럼스 내부는 비좁고 복잡한 기계적 혼돈이었습니다. 이제 루슈는 하이엔드 포뮬러 1 시뮬레이션 레이싱 휠과 비디오 게임 주변 기기를 설계하는 것으로 유명한 파나텍의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사용해 세련되고 디지털화된 SF 승무원 캡슐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AI와 360도 카메라 네트워크가 연결된 디지털 브레인에 답재되어 증강현실 헤드셋으로 승무원이 탱크 장갑을 투시하듯 볼 수 있게 합니다. 솔직히 이거 정말 끝내줍니다. 폭발 충격 흡수 맞춤 자수레카로 레이싱 시트도 장착될 예정입니다. 조종석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지휘관, 사수, 운전수 등 3명만 탑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 장전수는 자동 장전기로 대체되고 3명의 승무원은 차체 앞에 나란히 앉습니다. 포탑엔 아무도 없어 두껍게 장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군이 에밀 23의 무게를 60톤으로 줄일 수 있었던 주요 방법입니다. 이는 에밀 A 세피 V3 변형보다 20톤이나 가벼운 것입니다. 하지만 에밀 23 설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변화는 엔진입니다. 세계 최대 건설 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가 나비로 변할 것 같은 게 아니라 이 엔진을 제작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M12, 유명했던 가스터빈 엔진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M12 하이브리드로 전원 중입니다. 하지만 캐터필러는 실제로 새로운 엔진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대신 유군은 상업용 캐터필러 C13D 중부하용 직렬 6기통 터보 디젤 엔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죠? 이 엔진은 1000마력, 즉 735kW의 출력을 제공합니다. 순수 출력에서는 약간 하향 조정이 있지만 디젤 엔진을 디트로이트의 또 다른 대기업인 세퍼가 개발한 첨단 하이브리드 전기 변속기와 결합함으로써 그 차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전장에서 많은 전술적 이점을 제공하며 특히 연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젤 엔진은 이미 가스터빈보다 연료 효율이 더 높지만 여기에 전기 하이브리드를 적용하면 연비가 무려 15%나 향상되어 갤런당 약 1마일 또는 100km당 235리터 정도가 됩니다. 아직 프리우스만큼 효율적이진 않지만 마일과 갤런 순서를 표준으로 되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전차는 엔진을 공회전시키지 않고도 배터리로 첨단 전자장비를 작동시킬 수 있어서 연료 소모를 더욱 줄이고 후방에서 필요한 지원 차량의 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자주 접해본 분이라면 하이브리드 모터가 전쟁에서 도시 도로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아주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조용하다는 점이죠. 충분히 속도가 낮으면 거의 소리가 안 납니다. 즉, M123 에이브럼스는 소음 없이 매복하거나 배터리로 조용히 천천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은 단순히 소리만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디젤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는 M123의 열 신호가 상당히 낮아져서 21세기 전장 하늘을 누비는 열화상 드론들에게 포착되기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캐터필러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전차는 정비와 수리가 매우 쉽습니다. 캐터필러는 160개의 독립 딜러 네트워크를 통해 197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사실상 모든 나라를 다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캐터필러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 쿠바에도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들은 175개국에 27,000개가 넘는 공급업체 네트워크를 자랑하며 25개국의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M123의 C13D 엔진이 고장나거나 약간 손상되더라도 육군은 수리를 위해 탱크를 미시간 어딘가의 공장으로 다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처에 예비 부품이 있고 설치할 줄 아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M123는 M1A1 때부터 사용되어 온 120mm M256 활강풀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공통점이 없습니다. 비록 계속해서 M829A4, APF-SDS, 즉 감손 우라늄이 들어간 관통탄을 발사하겠지만 진짜 탄약은 XM1147 첨단 다목적 AMP 스마트탄입니다. 자동 장전기가 AMP를 포에 장전할 때 데이터 링크가 발사 직전 몇 밀리초 전에 신관을 직접 설정합니다. 경장갑 차량에는 탄환이 충돌 시 폭발하도록, 콘크리트 벙커 공격 시에는 지연 신관으로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병 상대 시 공중 폭발 모드로 프로그래밍해 탄환이 공중에서 터져 적에게 파편을 퍼붓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포탑이 무인식이라 해치 밖에서 기관총을 쏘진 않지만 걱정 마세요. 표준 7.62mm 동축 대보병 기관총이 여전히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총은 조종석에서 EOS AR-FL100 마크2 원격 무기 스테이션으로 디지털 제어됩니다. 이 스테이션은 40mm 마크19 자동 유탄 발사기와 FGM-148 제블린 미사일 발사기 운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포탑은 방어에도 강력합니다. 이 포탑엔 카미카제 드론뿐 아니라 대전차 미사일, RPG까지 탐지, 추적, 조준 가능한 에코가드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APS 능동방호 시스템으로 자동화됩니다. 레이더가 위협을 감지하면 전차의 디지털 두뇌가 밀리초 단위로 궤적을 계산합니다. 그 후 신호 교란기를 이용한 소프트키를 선택하거나 포탑을 돌려 산탄총처럼 날아오는 탄에 조밀한 탄원을 발사하는 하드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M123의 가장 SF적인 부분인 디지털 두뇌로 연결됩니다. 냉전 시대의 아날로그 괴물들과 달리 펜타곤은 현대 전차가 스마트폰처럼 매우 다재다능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작고 가벼운 형태로 집약되길 원합니다. 과거에는 유군이 M1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센서를 추가하고 싶을 때 원래 제조업체인 즉 GDLS에 요청해 그들의 수정을 기다려야 했고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20억 달러 정도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M123는 정부 소유 시스템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그건 전형적인 군사용 전문 용어처럼 들리지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처럼 탱크가 표준화된 디지털 백본 위에서 작동해서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외부 소프트웨어를 간단히 추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회사가 더 나은 드론 제모를 개발하면 그는 그걸 구매, 디지털 백본에 연결하면 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차 두뇌의 특징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멋지거나 터미네이터를 봤다면 소름 끼칠 수 있습니다. 육군은 M123을 인재형 전차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게 악몽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컴퓨터가 단순한 수동 기계가 아니라 능동적인 부조종사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전히 악몽이죠? 이 인공지능은 전차를 디지털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최첨단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육군은 이미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해 복잡한 백엔드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 버전들보다 훨씬 빠르게 새로운 하드웨어를 M123에 통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주 임무는 위협 감지와 우선순위 판별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APS가 단순 센서만으로는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위험을 더 잘 평가하도록 돕고 가장 시급한 위협과 중요한 표적을 승무원에게 알림으로써 인간 승무원의 인지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살상 무기 중 하나를 조종하면서 반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스카이넷 같은 인공지능일까요? 아니면 없어서는 안 될 네 번째 승무원일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죠. 현재로서는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라이언 하웰 대령이 공개한 M123는 프로토타입조차 아닙니다. 그저 사전 프로토타입일 뿐이죠. 최종 설계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더 급진적인 변화를 시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본 모델입니다. 현재 이 신형 전차는 2026년 여름에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으며 공식 출시는 앞으로 2-3년 내에 준비될 예정입니다. 육군은 아직 배치 기지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M123의 주된 작전 무대는 유럽입니다. 경량어로 이 전차는 폴란드 등 동유럽 나토 국가에서 기존 A-ray 세피3보다 30% 더 많은 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다. 최초의 실전 배치용 M123가 마침내 탄생하면 스스로 명성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전차는 전작처럼 반드시 세계 최강의 중량급 챔피언이 될 운명은 아닙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도 우크라이나를 주시하며 미 국방부와 같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레오파르트 2와 르클레르 전차를 대체할 MGCS 차세대 주력 전투 지상 시스템을 공동 개발 중입니다. 주요 소식은 이들이 더 나은 장갑 관통력을 위해 130mm와 140mm 포를 적극적으로 시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방산업체들의 정치적 내분으로 이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M123가 먼저 생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에서 M123의 명성을 위협하는 것은 T-70이나 T-90이 아닌 약 10년 전 모스크바가 처음으로 무인포탑을 장착해 만든 T-14 아르마타입니다. 125mm 활강포와 첨단 능동방어 시스템 APS 의치를 갖춘 T-14 아르마트는 개념적으로 M123와 대응되는 전차입니다. 하지만 미세 전자부품 조달 문제로 T-14 아르마타는 아직 서류상에만 존재합니다. 대량 생산이나 실제 주요 분쟁 투입 사례도 없습니다. 아니요, M123 에이브럼스의 진정한 라이벌은 2025년 9월 베이징 군사 퍼레이드에서 처음 공개된 중국의 타입100, 즉 GTTZ-100입니다. 미국 육군의 최신 전차처럼 이 괴물도 마치 SF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지만 그 양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타입100은 전통적인 중전차조차도 아닙니다. 40톤 이채 안 되는 무게로 이 전차는 중형 전차이며 승무원도 2명만 탑승합니다. 마찬가지로 더 작은 105mm 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력에서 부족한 점은 순수한 첨단 기술력으로 보완합니다. 시야 밖에서 벌어지는 장갑 전투를 위해 설계된 이 전차는 드론을 위한 지상 항공모함과도 같습니다. 이 전차는 언덕이나 숲을 뒤에 안전하게 숨어 수직 발사 시스템으로 적을 향해 드론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드론은 정찰과 적 전차 급강화 폭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타입100은 AI를 통해 전차와 연결되는 ZBD-100 화력 지원 차량과 함께 운영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대형 정찰 드론을 탑재해 M123와 유사한 증강현실 헤드셋으로 전차 승무원에게 영상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최신 전차는 마치 여왕벌처럼 때를 이루는 드론들과 지원 차량들을 지휘합니다. 그래서 M123와 타입100이 직접적인 충돌이나 동맹국의 전차가 수출되는 것을 통해 실제로 마주치게 될지는 오직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대 전장이 디지털 속도로 변하고 있고 강대국들이 그 속도를 따라잡으려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